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숨겨져 있던 비하인드를 들어보는 토크쇼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야,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나는 가장 행복한가요? 알아내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저 100일 기도하고 백일기도 이러셨어요. 했죠. 백일기도 들어갔어요. 실수 엄마예요. 제 마음은 그러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같이 과외를 했더라면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데 과외를 안 시킨다면은 포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안과 공포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답은 불안이에요. 불안한 사람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게 좀 앞서서 뭘 보는 걸 좋아하죠. 제일 좋은 방법이. 맞네요. 선행학습의 양이 많아지면 진짜 바보스러워지기가 좋아져요. 사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제 오프 더 레코드를 하나 공개를 하자면 저는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였어요? 선행학습을 1도 못한 거죠.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교실에서 배우는 게 다 처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신기했군요. 겁니다. 예. 집중할 수 있는 신선한 거죠. 네. 잘못된 학습 방법으로 선행학습해서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깨끗한 두뇌. 그러니까 제가 첫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어줍잖게 알고 있는 건 다 버리고 그냥 태아의 뇌처럼 다 비우고 그냥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어차피 니네들 선행학습으로 지저분해진 거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닐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약품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로 뇌를 자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2016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9월에서 11월 사이는 ADHD 진료 환자 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저기 수능 직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약 11월 받으러? 이후에는 뚝 떨어지는. 아, 미치겠다. 환자가 돼야지 합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처방전을 받으려고. 네. 소름 돋아, 어떡해.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아는데 저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꼭 진실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도 언젠가는 뭐 결판이 안 나겠습니다. 류영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에서 5번째로 성공한 체세포 복제 송아지 영웅의 탄생 순간이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잘 적용만 된다면 난치병의 치유라든가 또는 인간 장기의 대량 공급 같은 인간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겠고요. 황우석 교수가 인류 난치병 치료를 향한 또 하나의 큰 문을 열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남녀노소 환자 11개의 복제 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185개의 난자에서 11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거짓말이다. 절대 한 번에 11개씩 이렇게 왜냐하면은 의과대학 학생이 그냥 신경외과 암 수술을 머리를 두개골을 열어가지고 암 수술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어요? 그것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년간을 트레이닝 받고도 그렇죠. 될까 말까 한 일을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5월 달에 임상 실험한다는 거. 잠깐 11개가 금방 만들어지고 그걸 또 임상을 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 몸에 넣겠다는 거. 몰라요. 뭘 넣는다는 건지. 이거는 거짓말을 이거 이제 선을 넘었다. 배아줄기 세포는 특히 뭘로 분화될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그러잖아요. 암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요. 네네. 몸에 넣어도 될 정도로 약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1차가 그 8살짜리 어린애였어요. 내가 의사로서 사람 살리려고 의사 됐지 사람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막을 거다.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10년은 있어요. 거짓말 친 거지. 하루 종일 황교수 지지자들의 시위로 오수선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있었어요? 제가 13층에 살았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창문은 열려 있고 창문 발판 이제 창틀에 신발에 그 묻은 게 그대로 있고. 와 대박이다. 뭐지 그거? 산타 할아버지? 뜨거워져. 베란다를 안 들어갔어요. 할아버지야? 아니 너 뭐예요? 로프 타고 내려와. 사람이? 그 위에서 매달고 결국 이제 터지고 나니까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크게 와 닿았죠? 2년 정도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생계 문제가 제일 컸고 월급 받은 거 몇 있으니까 한 달은 견디잖아요. 네. 한 달 견디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도 돈 주고. 후회하신 적 있죠? 내가 왜 이렇게 근데 후회라는 게 후회할 만한 선택지가 있었어야 돼요. 네. 제 앞에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후회를 할 수가 없어. 의사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지노선이 아니었는가. 2부작 파일럿 프로그램 오프 더 레코드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건의 뒷이야기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토크쇼였습니다. 과거의 이슈를 다루는 만큼 이 토크 중간 당시의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재미를 더하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오프 더 레코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이 뭔가 자신들의 해석을 곁들여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 강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또 구체적이고 선명한 진술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보의 희소성과 구체성이 분명히 변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 현재 그 목소리를 낼 때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현재적 관점이라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또 강점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가능성에 되게 주목을 했는데 아카이빙 자료들은 권력에 의해서 검열을 당했거나 뭐 은폐됐거나 아니면 너무나 사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배제됐거나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아카이빙 자료들은 하나의 역사를 평가할 때 굉장히 불완전한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당사자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오프 더 레코드가 유기적인 구성을 취한 점이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때 오프닝에서 음반을 구성하는 방식처럼 이걸 취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적 씨가 처음에 음악을 틀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 어떻게 노래가 나오고 2회에서는 공익제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밀리 바닐리의 노래를 틀잖아요. 이 오프 더 레코드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많이 제작진이 고민을 해서 구성상에 녹여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든 방송이었고요. 또 그 트랙 1과 트랙 2 이렇게 나눈 게 단순히 좀 기계적인 분류가 아니라 세부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 분할점을 취하면서 유기적인 구성의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는 이 컨셉을 녹여내서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프 더 레코드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가수 이적, 코미디언 김숙, 그룹 위키미키의 유정 씨가 MC로 나섰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길 법한 궁금증을 털어놓으면서 토크쇼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그중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 진행자를 꼽는다면 누구였을까요? 이적 씨와 김숙 씨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김숙 씨 같은 경우는 같이 분노하고 경악할 만한 타이밍하고 또 보는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줘야 될 만한 타이밍을 굉장히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치고 빠지는 모습이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잘 읽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굉장히 믿음직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적 씨가 과거 음악 활동할 때 약간 반골 기질을 숨기지 않는 분이셨고 가사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쓴 가사들이 많았고 또 이야기책을 출간할 만큼 서사에 애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MC를 하기에 굉장히 저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돋보였다 싶은 장면은 그 2화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공익제보자를 보면서 괜히 저 사람 뭐 나중에 뭐라도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수군대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적 씨가 약간 의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웃음으로 종결을 지어주는 김숙 씨. 저는 아니에요. 저도 표현이 이 두 사람의 호흡이 되게 프로그램의 의미와 흐름을 딱 잡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유정 씨의 역할은 좀 아쉬운 점이 저에겐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인 체제의 MC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세 사람에 대한 질문의 배분은 어느 정도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정 씨에게는 리액션 역할 그리고 통계 자료를 소개하는 역할 정도 부여가 됐더라고요. 소모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이 젊은 세대들을 써왔던 방식으로만 이 토크쇼 안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유정 씨에 대한 역할의 이 재고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정 MC 외에 그 2회 패널로 출연했었던 곽재식 박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공계열의 그 학적 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과학사적 맥락이 있는가 가령 이제 처음에 뭐 줄기세포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줄기세포를 그 자리에 잘 심어 놓으면 그 쑥쑥 자라나서 새 간이 되고 새 쓸개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연구를 할 때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중간 과정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밝혀가면서 연구 결과보다 또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곽재식 박사가 다 잘 짚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회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첫 회에서는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출연해서 사교육업계의 어두운 이면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부의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이 수능 직전 방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제 자체는 시의성이 있는 주제였고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안심시켜주는 그런 정보도 안에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는 그 좀 긍정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입시라는 주제가 굉장히 폭이 넓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입시의 어떤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막상 아카이빙 구성을 할 때는 그 다양한 어떤 입시의 진풍경 같은 것들을 스케치하듯이 구성을 했거든요. 야,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들어가고 막 난리 나는구나. 이 프로그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시 경쟁에 우리가 폐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 부분 이제 교육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이 되는데 사교육 강사의 관점과 개인의 불안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인지 심리학자의 관점이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게스트 섭외였는가라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의견인데 정승재 강사가 이제 가장 적절한 그런 출연자냐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사교육 쪽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으로서 명함이 있다고 할 때 암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기에 되게 좋은 그 또 증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1타 강사로서 이런 사교육과 1타 강사에 대한 어떤 종교적 맹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건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사교육, 현재 입시 경쟁과는 조금 동떨어진 너무 넓은 범위에 시대적인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느라고 너무 포괄적이고 약간 일반론에 가까운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황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김경일 교수가 나와서 본인이 뭐 1년 반을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십 년 전 경험이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 경험이죠. 당장 그 정승재 강사 같은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대치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으로 생겼는가. 시대적인 맥락이 있는 건데 그거가 전혀 상관없는 국영수 열심히 했더니 명문대 갔어요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일반론적인 어떤 당위론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적인 어떤 논쟁적 지점들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업계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애들이 바보가 됩니다랄지 1타 강사일수록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생의 퍼센테이지 수는 적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다 이때까지 수많은 언론, 수많은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그 소위 다른 1타 강사분들이 다 하신 얘기예요. 보면은 결국에는 대학을 가야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찾아보세요로 끝나면은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 1화에서 좀 의미 있는 정보값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소위 이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ADHD 치료제가 이 처방전을 받는 환자의 수가 수능 때까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수능이 끝나면 딱 급감한다라는 정보.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정보값이었다. 1화에서 긍정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회 방송을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 이 입시 제도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맹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것 또한 클리셰가 아니었을까. 이러한 이야기들 자체가 사실은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방송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교육을 다루되 그것의 이제 이면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타 강사와 심리학자를 결합시켜서 그걸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넣은 건데, 저는 그 앞에 아카이빙 자료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 강사에 대한 맹신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고 그것의 뿌리를 좀 뽑을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당위성을 아카이빙을 통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그 이야기를 또 정승재 강사가 해줌으로써 강사를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실은 얼마나 좀 위험한 건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걸 이제 말하는 방식 자체, 정승재 강사의 특유의 수사법일 수도 있는데, 예컨대 어떤 강사도 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수는 없다. 만약 여기에 대해 뭐 다른 케이스가 나오면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사법이 너무 과장되다 보니까 화술에 녹아들면서 정승재 같은 강사에게 우리 자식을 맡겨야겠구나라는 일종의 역효과가 난 것 같은 아쉬운 점이 저에겐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2회에서는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됐는데요.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의 최초 제보자 류영준 교수와 고3 시절 모교의 사학 비리를 공론화한 박가영 씨가 출연해서 당시 못다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2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2회야말로 오프 더 레코드가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보여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발굴하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프로그램의 의의를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류영준 교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분, 그 박가영 씨도 출연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 공익제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겠다라고 고무한 점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류영준 교수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많이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박가영 씨의 경우에도 좀 걱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떠냐라고 질문하는 모습 자체가 그 사건을 겪은 사람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특유의 장점이 녹아든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회 그 입시라는 주제에 못지않게 공익제보라는 주제도 굉장히 시의성이 있었어요. 최근 SNS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뜨거운 주제가 이런 공익제보라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영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공익제보 역사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삶의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 어떤 달라진 공론화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박가영 씨가 또 두 번째 게스트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구성 자체가 좋았고, 줄기세포 조작 사건도 그냥 이게 역사적으로 한편의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데 어떤 초점을 맞췄다라면 이 공익제보가 한 역할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곽재식 박사가 이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진전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줌으로써, 전혀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다른 기관에서 이런 것들 봤다면 한국 사람들 연구한 거 이제부터 못 믿겠네. 이런 분위기가 퍼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 전에 우리 내부의 공익 제보자의 힘으로 그 전의 단계에서 이제 끊어냈다는 그런 점이 있었죠. 공익제보의 역할이 저렇게 크구나라는 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준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흔히 뭐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은 정말 뭐 남매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정당한 의심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주는 일종의 그 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줬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박가영 씨가 주동자로 이제 색출당한 이야기 할까는 류영준 교수가 바로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예. 사건이 딱 발생하면은 제보자 똑같아요. 색출부터 시작해요. 그 뭐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되게 뼈아픈 얘기죠.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이 잘 바뀌지 않았고, 공익제보를 하기 되게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왔다는 면에 있어서 동시대적인 논쟁점을 보여줬었던 좋은 회차 같습니다. 저는 이게 프로그램의 포부를 밝힌 회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황우석 사건 당시에 PD 수첩이 보여줬던 어떤 그 저널리즘
언론이 견제해야 될 가장 모범적인 자세에 가깝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시 좀 풀어내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 또한 성역 없는 자세로 저널리즘적인 자세의 역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좀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출연한 이유를 설명하는 류영준 교수 말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수많은 제보자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제보자들께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뜻이 같은 사람들이 어디든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오십시오. 사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날 어떤 방송의 의미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오프 더 레코드라는 프로그램만이 이제 보여줄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익 제보에 대한 편견의 시각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는 방송 끝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바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받는 정규 방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슈 넘어 비하인드 스토리 이걸 듣겠다라는 게 콘셉트잖아요. 이 컨셉트가 다소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정확하게 무엇을 다루겠다라는 건지 컨셉이 좁혀지지 않고 좀 광의의 의미를 다루는 그런 느낌인데 컨셉트의 각도를 좀 좁혀서 명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진행자들에게 굉장히 선명한 색깔을 부여해주거나 두 가지 작업 중에 하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화, 2화 편차가 사실 컸어요. 나중에 정규 편성을 한다고 한다면은 1화보다는 2화의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2화 역시도 좀 더 논쟁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황우석 사건 당시에 비판적 검증 요구를 막 했을 때 오히려 그걸 되게 비난하는 소위 지식인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미국이 줄기세포 기술을 갖고 가기 위한 음모다라는 얘기를 열심히 퍼뜨리던 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같은 거는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실명 비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적인 관점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논쟁적인 지점까지 담아낸다면은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화제성 역시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2회가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던 것이 저는 정규 방송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1부 같은 경우에도 게스트에 만약에 초점을 맞춰서 그 게스트의 색깔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좁힌 각을 세운 그런 주제였다면 1부도 충분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부가 굉장히 보여준 중요한 의의가 있죠. 류영준 교수처럼 어떤 극적인 임팩트를 가진 당사자들을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박가영 씨처럼 그게 크게 조명받지 못한 그런 당사자들을 정말 발굴하는 것도 이 오프 더 레코드라는 프로그램의 의의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정규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점을 좀 갖춰서 다시 돌아오기를 꼭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나치게 무겁게 그래서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균형점을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벼움과 무거움의 조화라고 하는 것. 이 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롱런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령 2회와 같은 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회적인 이슈를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방식을 취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시사 프로그램과는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그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는 그 당사자를 모셔와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좀 견지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 넘어 숨겨져 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토크쇼 오프 더 레코드.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정규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